몸이 아파 수술까지 했지만 아들 내외에게 이 노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오는 그날까지 이 노인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나를 요양원이라니? 순이야. 이 노인은 더 이상 본인을 놓지 않으려 다짐합니다. 집 팔았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가족을 포기한 이 노인의 선택과 결말 지금 확인해주세요.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제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은 필요 없었습니다.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며 일어나야지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집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정한 건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엌불을 켜면 형광등이 잠깐 깜빡입니다. 그 빛이 번쩍하고 켜질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도 시작이구나. 냉장고를 열어 아이들 반찬부터 확인합니다. 큰 손주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했고 작은 손주는 계란을 반숙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소세지를 기름기 없이 굽길 원했고 아들은 아침에 국이 없으면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수십 년 밥을 해온 손이었으니까요. 김을 얇게 펴고 밥을 고르게 올리고 속을 넣어 단단하게 말아 자릅니다. 과일은 물기 없이 닦아 통에 담고 젓가락은 늘 같은 방향으로 놓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 가족이라는 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6시가 되기 전까지 밥상은 차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학원 시간 때문에 저녁은 정확히 6시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것과 꼭 분리해 주세요. 어머니, 오늘은 친구들 오니까 거실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는 거지. 며느리도 바쁘고 아들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빨래를 분리해 달라는 말이 마치 선을 긋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세탁기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제 옷과 그들의 옷을 나누어 담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사는데 왜 빨래는 따로일까? 거실 소파에도 제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끝자리, 등받이가 가장 불편한 자리. 아이들이 뛰어놀 때 저는 늘 그 자리에서 다리를 모으고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제가 웃으면 아이들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도 나는 필요하구나. 하지만 며느리가 친구를 데려오는 날이면 저는 자연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방에서 쉬실래요? 쉬라기보다 비켜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방은 집에서 가장 작고 창문이 북쪽으로 난 방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유난히 추웠고 여름이면 바람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라고. 사실 이 집은 제 명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저는 30년 가까이 남의 집을 청소하고 밥을 해주며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어머니, 그건 왜 아직 안 됐어요? 지적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정각. 그 시간은 마치 군대의 기상 나팔처럼 정확했습니다. 1분만 늦어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좀 맞춰주세요. 그 말에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하루는 제가 잠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을 다 마치고 10분쯤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가족일까? 아니면 편리한 존재일까? 그 질문이 조용히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 질문을 인정하는 순간 너무 많은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눈을 떴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불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깐만 더 누워있을까 생각했지만 습관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올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애써 넘겼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동안 식은땀이 났습니다. 김을 자르다 손이 베일 뻔했고 계란을 뒤집다가 노른자가 터졌습니다. 그런 실수는 잘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니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체온계를 꺼내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삑. 39도.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좀 높은데. 하지만 밥상 앞에 앉은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티격태격하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그날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은 좀 짜네요? 며느리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나가고 아들도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파 끝자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잠깐만 누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애들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요? 늦게 올 것 같거든요. 그녀의 말은 차분했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질문이 아니라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주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줄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도 애들 밥은 챙겨야 하니까. 문이 닫히고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픈 사람이 누워있을 때 먼저 묻는 말이 괜찮으세요? 가 아니라 밥은요? 라는 게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저녁 5시가 되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서 있는데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칼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주들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말을 하면서 숨이 찼습니다. 6시 정각. 밥상은 차려졌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잠깐 기대했습니다. 혹시 걱정해 주려나.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쓰러지면 곤란해요. 병원이라도 가보시지. 그 말은 걱정보다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이 퀭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며칠 후 열은 떨어졌지만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걸레질을 하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주가 놀라 외쳤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심합니다.
수술을 고려하셔야겠어요. 수술. 그 단어가 머리를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아들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입원해요? 일주일 정도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그 말은 마치 그럼 밥은 누가 하지? 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출부 부르면 되지. 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럼 돈 많이 들 텐데.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몸보다 돈이 먼저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엄마일까? 할머니일까? 아니면 무료로 고용된 사람일까? 그리고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은 나를 그리워할까? 이 질문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술실 앞 보호자란에 이름을 쓰지 못했던 그날로 수술 날짜는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병원에서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입원 동의서, 수술 동의서, 보호자 연락처. 보호자분 성함이요? 간호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이요. 이름을 적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제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술 날짜를 말했습니다. 아들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 회의가 있어서 오전엔 힘들 것 같은데.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저도 아이들 학교 행사라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불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오늘은 내가 환자지. 그 생각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아파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들 안에 나처럼 혼자 수술 받으러 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 병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분주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온 환자들 가족이 둘러싼 휠체어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들.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병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 침대에는 저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까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끝나면 바로 여기 있을게요. 물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 장면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우리 엄마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밖에 아니요.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잠깐 눈을 크게 떴다 가인의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보호자분이 계셔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돼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된다. 정말 괜찮은 걸까?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얀 벽, 차가운 형광등, 멀리서 들리는 기계 소리, 옆에는 가족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저는 제 손을 제 스스로 잡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긴장되시죠?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입안이 말랐습니다. 물. 작게 말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 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기 있어요, 엄마.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옆으로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이 집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구나. 퇴원날, 아들은 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택시 타고 오시면 되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택시 기사님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집. 그런데도 낯설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다 허리가 아파 다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퇴근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말. 그럼 내일부터 집안일은 가능하세요?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직 실밥도 풀지 않았는데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며느리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하죠? 그 말은 제 몸보다 집안일이 더 큰 문제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물을 마시려다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그러게. 솔직히 요양원 알아볼까?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편하게 계시는 게 좋지 않겠어? 편하게. 그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허리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내가 있으면 이 집이 불편하구나. 그 생각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떠나면 되지. 이 결심이 다음 장면을 부르게 됩니다. 저희끼리 가족 여행이에요. 그 말이 제 등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순간을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들은 뒤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공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그 공기를 느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불편한 말을 들어도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차가워져도 요즘 세대는 다 그렇지라며 넘겼고 아들의 무심함도 회사에서 치였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며 살아온 세월이 저를 무디게 만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디게 만든 게 아니라 저를 투명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이 집에서는 아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요양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선명해졌습니다. 수술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며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가려고요. 제주도. 그 단어가 제 귀에 휴식처럼 들려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언제 가는데? 다음 주에요. 애들도 방학이라서요. 손주들이 옆에서 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주도 가면 말 타는 데도 있대. 바다에서 놀 거야. 귤도 먹을 거야. 아이들 목소리는 맑고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다들 힘들었으니까 잠깐 바람도 쐬고 오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은 그 다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가자고 말해주길 저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처럼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그 질문을 던진 순간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원래 가족이라면 같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제가 먼저 나도?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제 앞에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저희끼리.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을 아주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희끼리. 가족. 그럼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른답게 그래 잘 다녀와라. 하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는 동안 무리하지 마시고요. 애들 없는 동안 집도 좀 정리해 두면 좋겠네요. 정리. 또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시끄러웠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된 걸까? 그 생각이 침대 위에서 한참을 돌았습니다. 여행 가는 날 아침, 손주들이 캐리어를 끌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녀올게요. 아이들은 여전히 저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즐거움만 들고 떠났습니다. 아들은 현관문 앞에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요. 필요한 거. 저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전화하라. 그 말은 마치 필요한 게 없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은 챙겨 드시고요. 저희 없는 동안 너무 돌아다니지 마세요. 돌아다니지 말라. 그 말은 걱정이라기보다 통제처럼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집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아니, 넓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넓은 집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숨을 죽이며 살았던 거였습니다. 거실에 서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서 있는 곳이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이들 요거트, 젤리, 주스, 햄. 온통 아이들 입맛뿐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검은색, 회색, 베이지색 옷만 입었습니다. 새 옷을 산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 뭘 사본 적이 없지.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수술 자국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몸. 저는 거울을 바라보며 제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순이야. 그 이름을 말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할머니로만 살았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이름을 내가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나는 끝자리에만 앉아야 했지? 왜 나는 항상 양보해야 했지? 왜 나는 가족이라면서도 늘 허락을 구해야 했지? 그 질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라고 부르면서도 언젠가 내가 쓸모 없어지면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미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놓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저는 큰 결정을 혼자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떠난 뒤에는 아들이 제 결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상대가 물었습니다. 어떤 집이신가요? 저는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금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머리를 내민 것처럼 부동산 직원이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말을 하고 나서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이 한동안 떨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이건 너무 큰 결단 아닌가? 하지만 그 무서움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후련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박스였습니다. 제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코트 한 벌, 오래된 사진 몇 장, 남편의 유품, 제가 아끼던 작은 찻잔. 그걸 박스에 담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라 한 겹씩 벗겨지는 마음. 마치 내가 나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누구 도시락도 싸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어도 세상은 그대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도 살아도 되겠구나. 그들의 여행이 끝나면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쌓인 박스를 보고 놀라겠죠.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사이다처럼 쏟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말해야 할까요? 저는 그날 밤 한 문장을 마음속에 준비했습니다.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그 문장을 떠올리자 가슴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무서웠던 건 그들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서웠던 건 또다시 나를 잃는 거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아들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사진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귤밭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손주들이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웃는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보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조용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너희끼리 가족이었구나. 그날 저는 집안 곳곳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남의 집을 비우는 사람처럼 깔끔하게. 제 물건들은 이미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스 위에는 조심스럽게 글씨를 써두었습니다. 옷 사진, 남편 유품, 책, 찻잔. 제 물건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오래 살았는데 내가 가진 게 이렇게 적었나 싶었습니다. 그게 또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 산 게 없었구나. 오후가 되자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할머니, 우리 왔어요. 손주들이 뛰어들어와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 아이들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플까? 며느리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박스를 봤습니다. 박스는 거실 한쪽 벽에 줄지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떠날 준비를 끝낸 사람의 마음처럼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소파 끝자리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 준비. 이사요? 갑자기요? 아들이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어딜 가요? 저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나 울진으로 갈 거야. 울진이요? 며느리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여행 다녀온 사이에 왜 그러세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한 글자도 흐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집 팔았어.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멈췄습니다. 손주들이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들은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한동안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다. 계약도 했고 잔금도 치르기로 했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참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제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도 그들이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우리 어떻게 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서 해. 엄마,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을 내뱉고 나니 가슴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저희는요? 아이들은요? 아이들. 늘 마지막에 아이들을 꺼내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아이들 핑계로 나를 얼마나 부려먹었니? 며느리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너희 편하라고 아이들 먹이려고 학원 보내려고. 내 허리 다 망가질 때까지.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럼 왜 내가 수술하러 갈 때 아무도 안 왔어? 왜 내가 39도 열에 누워있을 때도 저녁은? 이었어? 왜 너희 입에서 나온 말이 요양원이었어? 아들의 어깨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생활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생활이 제약받는다고 했지. 내가 있으면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지. 며느리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자기들이 했던 말을 떠올린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자유. 이제 얻었잖아.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면?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요양원에 갑자기 끌려가도 괜찮았지?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고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 순간까지도 제 마음 한편에는 아주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진심으로 붙잡을까? 혹시 미안하다고 할까? 그런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기대는 끝났습니다. 아, 결국 이거였구나.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웃음으로 눌렀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아들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았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았다고 가족은 아니야. 가족은 사람을 기능으로 쓰지 않아. 이사 당일 새벽. 또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시락도 아침상도 저녁 육시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처음으로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가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았습니다. 이사업체가 왔을 때 아저씨가 박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를 위해 산 게 별로 없어서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산 게 없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아픈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30년을 살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정말로 감옥에서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마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 그 소리 가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새 집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여긴 내 자리다. 끝자리가 아니라네 한가운데.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다 소리를 들으며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순이야.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마음 편히 불렀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초라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문을 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왔니?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준서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럼 엄마는 우리를 버린 거예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나를 버리지 않기로 한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끔 놀러와. 대신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나도 너희 삶에 들어가지 않을게. 그게 서로를 살리는 선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바다를 봅니다. 누구도 저에게 6시 정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를 분리 세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구가 아닙니다. 그저 박순이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오래 참고만 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나로 살자.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